네, 8월 28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밤사이에 당연히 구속됐을 거라고 생각했던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에서는 주요 혐의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오늘 아침 여러 라디오 방송이나 많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하고 계시겠지만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특검이 청구했지만 법원에서는 사실상 이런 여러 가지 혐의들에 대해서 지금으로서는 한덕수 전 총리를 구속해서 수사에 이를 정도의 중대성은 없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특검팀은 어제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간 반 동안 영장실질심사에서 무려 160쪽 분량에 달하는 PPT 자료를 통해서 한덕수 전 총리의 혐의 서명은 물론이고 범행의 중대성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덕수 전 총리 쪽의 입장에서는 계엄 반대 목적으로 본인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던 것이고 계엄 선포를 조력할 목적은 아니었다라고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건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죄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중앙일보 정효식의 시시각각 칼럼 제목은 한덕수의 죄와 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덕수의 내란 방조죄는 기본적으로 부작위죄다. 법적 의무가 있는 자가 초래될 결과를 알면서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책임을 묻는 건데 물론 특검팀은 한덕수 전 총리가 헌법상 대통령의 제1보좌 기관이자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중 사실상 최고위 그러니까 내각의 2인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헌법을 지키도록 사전에 견제하고 그리고 통제할 책무가 있었는데 그 책임을 방기했다. 그런 차원에서 한덕수의 죄가 굉장히 위증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실제 국민 법감정에 따르더라도 그런 소지는 매우 다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총리직이 상당히 무겁고 내각을 통할하면서 사실상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설령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꼭 해야겠다라고 주장했어도 그걸 뜯어말리는 것이 한덕수 총리에게 부여된 책임인 것이지 부안해동해서 같이 계엄을 수행하는 것, 부하 수행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계엄법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제지할 구체적인 권한과 수단을 총리에게 부여하고 있지 않은 그런 허점을 파고들어서 결국엔 법꾸라지처럼 구속영장을 피해간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답답하죠. 죄책이 굉장히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법률을 잘 아는 김앤장 출신 아니겠습니까? 한덕수 전 총리도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여전히 법꾸라지 행각은 계속되고 있다. 법기술자들의 농가는 어마어마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다뤄볼 첫 번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3박 6일간의 방일 방미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 새벽 1시에 귀국했습니다. 여러분들 발빠른 분들은 이미 KTV 들어가셔서 관련 영상들을 다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요. 돌아오는 기내에서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 기자 설명회가 있을 줄로 알았는데 다들 피곤했던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귀국을 하고 아마도 오늘 중에 브리핑 또는 간담회 같은 형식으로 정상회담을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대통령실에서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대통령의 정상회담 첫 번째 순방 외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혹시 댓글창에 올려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소통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술에 대해서 극찬하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를 웃게 했다라고 전하고 있고요. ABC 뉴스는 국익과 실용을 앞세운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실제 회담을 이끌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이나 강대국에 이렇게 끌려가는 회담 양상을 과거에 우리가 많이 봐왔는데 내용상으로는 트럼프를 굉장히 띄우면서 칭찬을 했지만 실질로 들어가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유리한 방향으로 남북관계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한반도 평화까지 끌어내는 사실은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었던 회담이 아니었나라는 평가를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ABC 뉴스가 이런 평가도 했습니다. 트럼프로부터 100% 함께할 것이다라는 협력 기조를 이끌어낸 것 또한 상당히 평가할 만하다라고 주목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보시라라고 제안한 김정은 만남 제안 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북한에 트럼프 타워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평양 또는 원산 갈마지구에 거의 관광지구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트럼프 타워를 세워서 골프도 한번 치자. 나도 한번 치게 해달라라는 제안.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의 다우지수가 최고치를 찍었다. 트럼프의 업무. 상당히 국내적으로 트럼프가 어려운 곤경에 처한 상황이지만 다우지수를 최고치를 찍었다라고 하면서 너의 그 경제적인 업무 성과도 굉장히 높은 거 아니야? 라고 치워 올리는 이런 장면을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스가 프로젝트가 굉장히 중요했죠. 미국의 조선업이 굉장히 어려운데 한국과하고 손잡고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라는 제안, 우리 측 제안인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가 미국 기술 받아가지고 우리가 막 이제 하는 건데 지금은 대등한 위치에서 우리가 미국의 조선업을 부활시켜 줄 수 있는 계기. 물론 그로 인해서 우리도 세계 조선업 1위 국가인 대한민국이 미국의 조선업을 살리면서 동시에 우리도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무엇보다 압권은 피스메이커 그리고 페이스메이커죠. 예. 한반도 평화. 사실 안보 문제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었고 그 자리에서 뭐 국방비 증액이라든가 아니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게 됐다면 아마도 회담은 상당히 우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구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타워, 북한 얘기하면서 과거에 2017년, 2018년 트럼프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던 그 시절을 다시 회상하게 하면서 그래 나는 여전히 김정은하고 관계가 좋아. 그래서 다시 한번 만나고 싶어.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 라는 내용을 끌어내면서 동시에 중국 얘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저는 굉장히 아주 잘한 회담이다. 물론 오늘 많은 언론들은 한미정상회담 이후의 과제가 더 복잡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북한의 태도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의 태도입니다. 중국 특사단 베이징 현지에 갔다가 들어왔고 다음 주 정승절에 다시 한번 가게 되는데요. 중국 특사단 통해서 시진핑 주석을 포함한 중국 외교 관리들이 우리 정부에 했던 얘기는 우리 측에 했던 얘기는 어떤 얘기들일까요? 그건 저희가 내주에 김태년 의원 모셔서 자세한 말씀 들어볼 예정인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결코 불리하지 않은 정세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회담이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댓글을 확인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어떤 내용이 올라왔는지 댓글 보겠습니다. 예.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예. 네, 트럼프가 사인펜 달라고 한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보여준 대통령입니다. 저도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 김혜경 여사님 내외분, 그리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무사히 귀국하신 두 분을 진심 어린 마음을 모아 박수 치고 환영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뭐 이런 얘기. 예, 팬에 관심 많은 아이 같은 트럼프, 속내가 훤히 드러나 보이는 트럼프. 예,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저처럼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를 평가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군요. 예, 어쨌든
계속 꼭 읽어주세요라고 하셨는데 구름바다님께서 어떤 거 읽어달라고 하신 건지 알려주시면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진께서 올려주시면 어떤 내용을 아까 읽으라고 한 건지 그걸 제작진께서 올려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 회담 후 후일담으로 CSIS 강연 후에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참모들 사이에서 혹시라도 젤렌스키 대통령 때처럼 긴장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그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예고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지? 들어보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저서 거래의 기술을 인용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책을 읽어보니까 협상 기술 중 하나로 상대가 감내하기 어려운 조건을 던지되 최종적으로는 불리한 결론에 이르게 하지는 않는다라고 쓰여 있다는 겁니다. 상대가 받기 어려운 조건을 확 들이밀지만 최종적으로는 결단코 불합리한 결론, 합리적 결론에 이르게 하지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하지 않는다라고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그런 협상에서도 그런 모습을 실제 보여줬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동맹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고 확신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국내에 돌아온 정상 외교팀 후일담을 여러 갈래로 저희들이 추가 취재를 해봐야 되겠지만 실제 트루스 소셜의 막판에 이른바 혁명 그리고 숙청 이런 단어를 쓰면서 긴장감이 고조됐던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어제 제가 전해드린 바대로 수지 와일즈와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 간의 핫라인을 통해서 이 한미 간의 극우 연대 오늘자 경향신문 칼럼에서 한겨레 신문인가요? 칼럼에서도 굉장히 강도 높게 도대체 이 극우의 뿌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연대를 끊어내야 된다라는 비판 사설을 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트럼프 대통령에게 왜곡된 정보들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마치 우리가 주한미군을 압수수색한 것과 같은 인상 그리고 한국의 교회들을 압수수색했다. 그건 아니고 이용훈 목사 그리고 극동교회 김장환 목사 두 사람에 대해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 두 사람에 대해서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든창 등 애니첸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미국의 극우들을 통해서 한국의 극우의 이런 주장들이 건너간 것은 아닌가.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수지 와일즈로부터 정보를 들었던 탓인지 트럼프 대통령 영접하는 과정에서 어떤 한국인으로 보이던데 질문이 막 이어지니까 그 자리에서 저거 가짜뉴스예요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속삭이는 장면 여러분들 다 보셨죠. 그런 것처럼 국제정세가 막 기민하게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흘러다닙니다. 그때 그 정보가 왜곡되지 않도록 끊어내고 기민하게 행동하는 역할 역시 참모진들의 역할이 매우 빛났다라는 평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비판도 많으시고 한데요. 어쨌든 피스메이커가 하자. 저도 페이스메이커 기억에 남습니다. 예, 의자에 앉지 않은 점, 저는 이게 압권인 듯 하네요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대통령실 관계자들 취재해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자를 빼준 사람은 인도 모리 총리 그리고 이스라엘의 갑자기 이스라엘 대통령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알려주세요. 제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 세 사람에 대해서 의자를 빼줬지만 의자에 앉지 않고 서서 서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외교 의전의 의미 부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교 관례에서 의자를 빼줬다고 해서 직접 앉고 막 이러면 서 있는 사람은 비서가 되고 앉은 사람이 사장님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서로 예의 범절을 갖춰서 할 수 있도록 서서 사인한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네타냐후 역시 취재 편의점 애청자분들은 명석하십니다. 제가 까먹는 걸 댓글로 알려주십니다. 예, 이스라엘 네타냐후 이렇게 두 사람 더 빼준 적이 있죠.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조간에 보셨습니까? 트럼프가 어제요 3시간 반 동안이나 국무회의 라이브 했대요. 예.
잘 없던 일이고 물론 뭐 트럼프에 대해서 칭송하고 찬양하고 아첨하고 이런 것 위주였다고 하긴 하는데요. 혹시 이재명 대통령 보고 따라 배운 거 아닐까요? 국무회의 라이브가 굉장히 인기가 있으니까 야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거 괜찮은 아이디어 같은데 어쩌면 우리 측이 제안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대한민국 국무회의 라이브는 트럼프의 국무회의 라이브하고 전혀 다르죠. 산재에 대해서 압박하고 노동부 장관에게 직을 걸라고 요구하고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그런 자살률 또 산재 사망 사고 이런 비율이 줄어들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내라. 그리고 실질적 조치가 이어지는 국무회의입니다. 여하튼 흉내는 내는데 트럼프가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경제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세계 사회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 그런 나라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기회가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지역에서 한국을 지렛대로 삼지 않으면 다자 외교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 되었구나라는 내용을 확인하는 기회도 되었다라고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일본도 미국도 중국도 그리고 러시아도 한국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그야말로 동북아시아 이 지역의 아태 평화의 중요한 지렛대는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한국의 민주주의 역량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결코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국민들의 저력이 있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의 힘으로 전 세계를 경우에 따라서는 이 지역의 안보를 책임지는 그런 주요 주체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자랑스러운 대통령님 모두 박수로 격려합시다. 예,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잘할 때는 잘한다. 반드시 칭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누가 의자 빼준다고 앉지 말자. 앉을 땐 앉으셔야죠. 예, 식당에 갔는데 예, 의자 빼주시면 바로 앉아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앉으면 되지 않을까요? 네, 자 추석 귀성길에 검찰 해체 소식은 듣기 힘들 것 같아요. 민주당 검사 출신 의원들 정신 좀 차리세요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실제 그러한지 좀 더 취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안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다음 페이지가 남아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문제, 외교 문제 어떻게 해결할지 이것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현안들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국내 정치 현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부터 먼저 만나보실까요? 도로 윤석열당, 도로 내란당이 된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비춰지지 않나 봅니다.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제대로 하기는커녕 오히려 악담을 퍼붓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대한민국 국익을 생각하는 세력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나라를 망쳤으니 너희도 나라를 망쳐야 된다 하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 이 한미 정상회담을 놓고 그렇게 평가절하를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제가 보기에 개전의 정이 없어 보입니다. 개전의 정이 없으니 정상 참작의 여지도 없어 보입니다. 야당이 건강해야 여당도 건강하고 서로 선의 경쟁을 할 수 있을 텐데 대한민국에는 야당이 없고 극우 세력만 이렇게 득세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국가의 이익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안 좋은 정당의 모습을 되풀이하는 윤석열 당, 윤어게인을 주장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건지 모릅니다. 비상계엄 내란을 어게인 다시 하자는 건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정상회담 끝나고 한 템포 쉬어가나 했더니 국회가 다시 상당히 드글드글 끓고 있습니다. 바로 국내 정치로 투입해야 됩니다.
어제 국회에서 여전히 내란 연장전을 치르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방금 보신 것처럼 정청래 대표가 개전의 정이 없다라고 공개 비판에 나섰습니다. 도로 내란당이 됐고 정상 참작 여지도 없어 보인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이 개전의 정이라는 것은 법률 용어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말하는 것인데요. 사실상 국민의힘 전체를 피의자로 간주하겠다라는 뜻으로도 읽히는 대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우상호 정무수석을 국회로 급파해서 어느 분이 국민의힘 대표가 되시든 인사를 잘 드리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장동혁 대표 당선 의미에 대해서 치하했는데요. 함께 그 대목 보시겠습니다. 대부분의 정치평론가들에게서 아마 이번 장동혁 대표님의 승리를 변화를 원하는 국민의힘 지지층들의 바람이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좀 놀랐고요. 사실은 이제 대통령께서 지금 저 방일 방미 중이라서 가시기 전에 저에게 당부하신 말씀은 어느 분이 국민의힘 대표가 되시든 인사를 잘 드려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고 또 기회가 되면 외국에서 회담 끝나고 돌아온 이후에 적절한 날에 초대해서 같이 정상회담 결과도 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런 초대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전달하고요. 네. 지금 어제 전격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에 당선된 장동혁 대표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만날 것이냐 어제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직접 제가 전화해서 취재했는데요. 만남을 거절할 이유는 없지 않겠냐. 초대에는 장동혁 대표가 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전해진 장동혁 대표의 판단은 단순 만남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없다며 사실상 거절 의사를 표현한 걸로 보입니다. 물론 이것이 본인이 직접 밝힌 것은 아니고 비서를 통해서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오전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제 저녁에 취재한 바로는 대통령실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영수회담 거절 안 할 거다. 왜 하겠냐. 만남은 할 거다라고 기대를 했으나 장동혁 대표의 반대 입장은 단순하게 만나서 뭘 하느냐. 큰 의미 없다. 이렇게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어제 본인들이 추천한 인권위원 2명에 대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 처리가 되자 앞으로 모든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워낙 오늘 정상회담 뉴스가 크기 때문에 일면 머릿 기사로 다뤄지지 않고 정치면 하단 기사로 내려가긴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뉴스 밸류는 다소 커질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은 합니다. 장외투쟁 할 수도 있을까요? 라고 해서 어제 제가 저녁 늦게 국민의힘 주요 관계자들 쭉 전화 취재를 했는데 모르겠으나 중요한 포인트는 장동혁 대표는 황교안 시즌2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홍준표 시절을 건너뛰고 다시 황교안 시절로 갔다고 생각하면 된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황교안 시절에 어떻게 됐었는지. 단식 투쟁하고 머리 깎고 정광훈 목사와 함께 더불어서 광화문 집회를 했었던 장외 투쟁 일변도로 일관했었던 바로 그 황교안 시절로 돌아가는데 황교안 젊은 버전, 황교안 시즌2가 될 거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거다. 왜? 전한길 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의 분위기나 반응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의 판단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을 제가 어젯밤 취재를 통해서 확인했는데요. 관련된 영상 송원석 원내대표 입장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과연 우리 야당이 국회 운영에 협조할 수 있겠는가? 국가인권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되는 각종 국가 공직에 대해서 우리 당 목사의 추천권을 부정하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한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폭주하고 일당 독재를 일삼는 작태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우리는 전부 철수를 했습니다. 다른 상임위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예결위도 당연히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국회를 일방적으로 폭주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면서 국회 운영에 일절 협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네. 자, 송원석 원내대표 입장 들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추천했길래 저렇게 화를 내는 것이냐라는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 우인식 변호사 두 사람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각각 추천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일까요? 민주당에서는 자유투표를 붙였습니다. 그런데도 부결됐습니다. 당론으로 부결이 아니라 자유투표를 했는데도 부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관련해서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길래 그런지 취재해봤습니다. 많은 언론의 보도가 나와 있기도 합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우선 이런 입장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독립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반인권적인 입장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인물들이 인권위원이 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우인식 변호사의 경우에는 전광훈 씨의 공동 변호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 3월에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내란 속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지요. 그리고 윤석열의 대통령 복귀가 정의와 양심의 외침이라고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내란 속의 방탄 변호사가 인권위원. 괜찮을까요? 자,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상현 교수는 어떤 사람인가? 이분은 기독교 근본주의자인 것 같습니다. 개신교 동성애 반대단체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고요. 2017년부터 최근까지 동성혼 합법화 반대 국민연합의 실행위원을 맡고 있었고, 그리고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 복음법률가회라는 것은 지금 아시는 것처럼 국가인권위원장, 바로 안창호 위원장이 만든 모임입니다. 우인식 변호사는 또 이런 일도 했어요. 과거에 고용주 전 박문진 이사장,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하시죠. 이 두 사람들과 함께 한변이라고 해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을 만들어서 5.18 왜곡 처벌법은 자유말살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특별 세미나 방송에도 윤석열의 변호인이죠. 석동현 변호사와 함께 출연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일제 식민 사학의 부정적인 영향만 말하는데 우리나라 독립이 어떻게 보면 도둑처럼 갑자기 온 측면이 있다. 우리의 100% 힘으로 우리가 독립된 게 아니고 사실상 독립은 연합국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했던 김영석 독립기념관장하고 맥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분들의 인권위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급하게 오늘 꼭 다뤄야 될 이 현안이 있어서 자,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대엽 행정처장님. 예. 네, 혹시 그레이스라는 술집 들어보셨나요? 예. 그레이스라는 술집 이름 들어보셨나요? 잘 고급 모르겠습니다. 룸살롱. 잘 모르겠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제가 알로 본 게 그 이름이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 네. 샤르망이라고 아십니까? 샤르망도 술집 이름인데 고급 룸살롱 들어보셨습니까? 예, 같은 맥락에서 아마 같은 맥락에서. 예. 네. 그레이스는 그 이봉현 라임 사건이 본격적으로 수사되기 전에 네. 앞으로 이들이 수사검사가 될 것이다. 잘 접대를 해라. 라고 해서 김봉현이 주로 그 집은 술 한 상의 기본 세트값이 1,000만 원인데요. 네, 그런 집에 이모 변호사가 소개한 나모 검사 등을 접대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게 나중에 쪼개기 기소로 유명해진 거죠. 예. 기억하시죠? 네. 바로 그 업주가 샤르망이라는 고급 룸살롱을 운영을 했어요. 아시죠? 예. 네. 그러면 지기현 판사가 술을 마신 곳이 어느 곳인가요? 예, 그 이름은 이런 말씀이죠. 네. 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지금 금방 생각이 잘 안 나서 그렇습니다. 네, 바로 그 샤르망입니다. 예. 네, 그런데 샤르망은 바로 그레이스 업주가 운영하는 술집입니다. 네.
자, 어제에 이어서 저희들 연속 보도하겠습니다.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은 어제 늦은 오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사법부가 지귀현 판사가 내란 수괴 등 중죄인 재판을 담당하는데 이제 와서 쉽게 바꿀 수 없다는 시기라면 큰 사건을 맡은 판사는 잘못을 눈감아 준다는 대마불사론을 셀프 응용하는 것이다 라고 꾸짖었습니다. 자,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현의 룸사롱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벌써 5개월이나 지났는데 대법원 윤리감찰관실이 조사에 착수했다고는 하나 그 사이 접대 장소였던 룸사롱 샤르망은 문을 닫았고 대법원은 공수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사안이라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라는 지적입니다. 양심 있는 제보자가 그날 접대비로 650만 원을 썼다. 그런 내용을 갖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같이 룸사롱에 갔던 연수원 동기 변호사가 증언까지 했음에도 지금 법원은 몇 차례 접대가 있었는지 무엇을 부탁받았는지 그 결과조차 밝히고 있지 않죠. 사실상 공수처와 법원이 서로 핑퐁 게임만 하면서 떠넘기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추미애 위원장은 몇 번 접대 받았는지 무슨 부탁 받았는지 다 떠나서 650만 원어치의 향응을 접대 받았다면 그 자체로 지규현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히 형사처벌 대상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왜 5개월째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걸까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판기 커피 몇 잔 단 800원 때문에 해고된 버스 기사가 있는가 하면 저도 어제 이 얘기했죠. 네, 650만 원의 향응을 받고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판사가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믿어야 하는 것이냐. 그런 헌법 정신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다 떠나서 대법원은 지귀현 판사에 대한 신속한 인사 조치로 최소한의 책임을 보여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저희 취재 편의점 굉장히 작은 매체입니다. 그러나 매일 지귀현 판사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예, 지귀현 판사가 형사처벌 받는 그날까지 저희는 매일 지귀현 판사의 이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억울해서 살겠습니까? 800만 원 때문에 해고된 버스기사 억울해서 살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법조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사님들 이게 맞습니까? 자,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